안녕하십니까. 경영지도자 과정 노사관계론 강의하게 된 법무법인 조율의 김순길 변호사라고 합니다. 정말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현직에서 변호사 업무를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뭐 노사 관계된 그런 사건들을 많이 하고 있죠. 저희 경영지도사 노사 관계론은 크게 두 개 파트로 이루어져 있죠. 하나는 경영학 영역으로서의 노사 관계론 있고, 그다음 법학적 측면에서의 노동법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두 개가 합쳐지다 보니까 쓰는 용어라든지 관점이라든지 바라보는 시각들이 좀 많이 차이가 나요. 하지만 이 두 개를 합쳐놨기 때문에 이제 수험생인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걸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합쳐서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 경영지도사에서 노사관계론은 1차에 있는 게 아니라 2차 시험에 있죠. 그 2차 시험에 관련된 일단 좀 수험 입장에서 한번 요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는 이제 이게 객관식이다 보니까 그냥 계속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식을 쌓고 그리고 문제를 풀고 그래서 이제 이걸 쌓아 나가서 가면 이제 열심히 하기만 하면 어느 정도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에 스트레스가 좀 적습니다. 하지만 우리 2차 수험은 그렇죠. 이게 너무 막연하고 내가 어떻게 이걸 적어야 될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그래서 이 2차 시험이라는 것에 대한 공포감이 되게 커요. 뭐 저도 이제 수험 이제 사법고시 2차 공부할 때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처음에는 많더라고요. 이걸 뭐 공부한다 해서 내가 과연 적을 수 있을지 또 이 많은 양을 어떻게 내가 다 암기를 해야 될지 뭐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늘 이렇게 고민이 많은 게 2차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제 2차 답안 작성 요령부터 이제 저희가 접근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2차 시험은 결정적으로 강약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이 포인트 이 부분이 시험에 좀 나올 영역과 좀 이래 말단적인 요소들 이걸 말단적인 요소는 가볍게 넘기시면서 2차에 나올 걸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려는 노력 좀 집중해야 될 노력이 필요하죠. 이래 강약 조절이 중요한데 2차 답안지 작성을 어떻게 하는지를 조금 하시다 보면 이제 이 공부 방법론도 좀 나오게 되는 거죠. 내가 대충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근데 여기서 2차 시험에 있어서 가장 부담감을 많이 느끼는 게 내가 과연 이걸 뭐 다 암기를 할 수 있을까? 뭐 암기를 한다고 해서 이걸 쓸 수 있을까에 대한 항상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압박감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외운다고 다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출제하는 교수님이든 뭐 그 실무자분들은 이 수험생이 이 분야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이걸 많이 보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시게 되면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단순히 외워서 내가 옮겨 적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시험장에 가면 생각이 안 납니다. 뭐 물론 집중적으로 외우신 부분은 생각이 나겠지만 그 문제에 대한 논술이나 뭐 약술에서 충당할 수 있는 바칠 수 있는 그런 건 이해가 기본이 돼야지만 자기가 이해한 것만 시험장에서 풀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암기에 포커스를 두지 마시고 내가 이 어떤 주제 토픽에 대해서 내가 좀 이해를 한다 이런 마음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될 거고 이해하시면 물론 시험장에서 다 이렇게 풀어 나갈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우선 2차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요 경영지도사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을 아마 저희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치 정도 다운을 받으셔서 한번 보세요. 어떤 문제들이 쭉 나왔는지.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한번 감각을 익히세요.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하는지. 우선 제시된 문제를 정독을 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보셔야 돼. 그러니까 출제자 의도를 파악하는 게 제일 첫 번째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뭘 물어보는지에 포커스를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2차 수험생분들이 이제 막상 시험장에서 당황하셔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막 쓰고 싶어 해요.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쓰시면 안 되고 물어보는데 답을 줘야 됩니다. 점점 우리 시험도 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어떤 특별한 주제를 딱딱 찍어서 그걸 서술하라 이런 식의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물어보는데 답을 한다. 그래서 출제자가 이걸 왜 냈을까? 그래서 정확한 질문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이 되시면 연습지, 초안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연습지를 활용을 해서 우선 전체적인 구도를 먼저 구성을 합니다. 초안지에는 주요 목차 키워드 나왔죠? 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2차 공부를 할 때는 막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 문장을 외우신다 생각하지 마시고 큰 그림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목차를 보시고 이게 어디에 속해져 있느냐, 내가 지금 공부하는 이게 어디에 어느 주제에 관련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핵심적인 말을 키워드를 딱딱 찍으셔야 돼요. 머릿속에 좀 넣으셔야 된다. 그걸 암기하실 수밖에 없죠. 어느 정도. 그래서 이 목차 위주 키워드 중시를 하시면 되는데 소요 시간은 한 10분에서 15분 내로 꼭 마무리를 지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장황하게 이 처음에 초안을 잡으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보통 여기 이제 밑에 있는데요. 저희 노동관계론 경우에는 시험 시간이 90분이고 30점짜리 큰 문제가 2개, 10점짜리 작은 문제가 4개가 출제되는 것으로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큰 문제 같은 경우에 주로 논술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논술, 큰 문제, 논술. 그러면 이 논술 같은 경우에는 좀 막연할 수 있지만 크게 이렇게 서론을 잡으시고 그 안에 그 어떤 물어보는 것에 대한 의의, 개념, 구별 개념, 법적 성격, 그리고 문제점, 이런 문제점을 잘 적어 주셔야 돼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 문제점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출제자 의도라는 거죠. 아, 당신 이 문제 참 잘 냈다, 이렇게 아부하는 겁니다. 이 제도가 어떤 서로 상충하는 이익이 있어서 대립하고 있다. 또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딱 찍어주시면 이 문제는 참 잘 낸 문제다. 뭐 이런 취지가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이 본론 안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이 논점 여기서 다투어야 될 논점들이 보통 한 서너 개씩 있단 말이죠. 1점 있고 그다음에 2개, 3개 이렇게 있는데 각 이 항목마다 들어가시면 좋은 게 이제 조문이 좀 법 조문을 늘 생각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 요건. 우리나라 그 법 체계는 요건과 효과 구조로 되어 있죠. 어떤 요건에 해당되면 어떤 효과가 나온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술을 할 때도 이 제도가 시행되고 적용하기 위해서 현실 속에서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그럼 이런 요건에 해당되면 어떠한 권리, 의무, 효과가 나타나는지 그걸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판례가 생각나면 또 판례, 적용되는 판례를 적어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학설, 그 다음에 소결, 이런 구성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이 본론에서는 제일 좋은 방법이 이겁니다. 예를 들면 해고다. 그러면 이 해고와 관련된 첫 번째 개념 적어주고요. 두 번째 어떤 이 개념 속에 대립되는 문제점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 문제점들을 적어주고 그러면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판례는 어떻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이 학설, 우리 학자들은 또는 실무적으로 뭐 어떻다, 이런 학설들. 학설은 대부분 이 제도를 인정하는 긍정설, 부정설, 절충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소결,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전형화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결론을 반드시 적어 주셔야 돼요. 결론을. 이게 하나의 물어보는 거에 대한 답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마무리. 그 다음에 만약에 어떤 법적인 문제점이 있다면 이걸 입법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걸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공부를 해 가면서
디테일한 이런 걸 실제 적용하는 걸 한번 대충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논술 같은 게 30점이니까 배점이 어떻게 되냐면 서론 같은 게 보통 5점. 그죠? 그러면 본론 같은 경우가 20점. 그 다음에 결론이 5점. 이렇게 배점이 들어가죠. 그럼 이 본론 안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예를 들면 해고를 들었지만 이 하나 논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또 두 번째 논점. 그러니까 요 해고에 예를 들면 뭐 7점이 배점됐다. 그럼 이 어떤 개념에 대해서 2점. 학설 판례 이런 걸 2점, 2점씩. 6점이죠. 소결 1점이죠. 결론 뽑아내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다른 논점 있는 요거도 한 7점 뭐 이래 들어가면 되고 4번째 논점에 또 한 7점, 6점 이래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래 다 합치면 이제 30점이 나오는 거죠. 이 주관식 출제위원분들이 모여서 어떤 걸 출제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야 될 핵심적인 것들을 키워드와 논쟁거리 이런 것들을 딱딱 정합니다. 정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각각 이렇게 다 배점을 따로 해요. 막연하게 채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예를 들면 1번 논점에 대해서 잘 안다고 아주 많이 적고 2번, 3번 논점에 대해서 2번 논점은 잘 모른다고 대충 적고 3번은 바빠서 그냥 건너뛰어버리고 결론도 건너뛰어버리고 이래버리면 이건 시간 분배에 완전히 실패하신 거죠. 이래 되면 교수님들이 점수를 주고 싶어도 더 이상 줄 수가 없어요. 배점을 그렇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5점이죠. 뭐 서론에 5점이니까 3점 주시겠죠. 그럼 여기 7점인데 이건 암만 내가 많이 적어도 7점 이상을 못 받는 거야. 그죠? 서론에 3점, 해고에 7점, 10점이죠. 이 두 개를 대충 적으면 3번 논점은 그냥 다 날라가 버렸죠. 6점 날라가죠. 이거 대충 적었으니까 2점쯤 받았겠죠. 그럼 12점. 결론 또 바빠서 못 적었어. 그럼 12점 받는 거예요. 30점에 12점 받으시는 거예요. 완전히 날라가 버리시죠. 점수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시간 안배와 분량 조절입니다. 자기가 잘한다고 해서 많이 적으시면 안 되고 모른다고 건너뛰시고 빼고 그러시면 안 돼. 어쩌든지 최대한 창의력을 좀 발휘하셔서 내가 알고 있는 그래서 이해가 중요한 거죠. 단순 암기가 아니라 이해가 중요한 게 그걸 알고 있으면 어쩌든지 거기에 해당되는 논설 그러니까 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 안배 분량 조절은 2차 합격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테크닉입니다. 아주 아는 건 많으신데 2차 시험은 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주로 이제 좀 나이가 드시거나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이 그래요. 아는 건 많아. 자꾸 떨어져.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부분이 큽니다. 본인이 아는 거에 대해서 많이 적으시고 모르는 부분은 자꾸 이렇게 오히려 많이 아니까 자꾸 주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생략하거나 뭐 건너뛰어버리거나 이래 돼가지고 그냥 확 감점이 돼서 뭐 꽈락이 나온다든지 너무 저평가돼가지고 안 되시는 분이 꽤 있죠. 그래서 2차 시험에 있어서는 핵심은 시간 안배와 분배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공부할 때도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키워드 주요 목차를 꼭 보시고 이게 숲을 보시는 연습, 그 다음에 키워드 중심으로 이게 왜 어디에 해당되는지 딱딱딱 찍어서 넘어가시도록 하세요. (4번) 답안 내용 기술은 가급적 간명하고 압축적으로 전개하는 게 좋습니다. 막 이렇게 수려한 문체, 만년체로 막 적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죠. 그러다가 뭐 점수 더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그 아까 키워드 위주의 그 말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만 확인하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그 말 들어가 있으면 1점 주는 거, 그 말이 없으면 아무리 길게 써도 그냥 물론 이제 수려한 문체가 있으시면 아무래도 조금 더 좋게 영향을 미치겠죠. 교수님들한테는. 하지만 그런다고 시간 안배에 실패하는 것보다는 간략간략하게 쓰고 그 키워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그림을 항상 바탕으로 주제를 접근해야 됩니다. 우리가
출제할 걸 모든 걸 예상하고 준비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거 다 암기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게 의외로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다 암기하고 뭐 딱 완전히 머릿속에 갖출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어떤 문제가 나오면 큰 주제를부터 타고 들어가는 그런 버릇을 들이시면 됩니다. 큰 주제에서부터 타고 들어가. 이게 어디에 해당된다. 그럼 큰 주제부터 타고 들어가면 생각이 나요. 그 토픽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식의 무슨 언서를 할지가 좀 생각이 나신다고. 그 다음에 저희 특히 노사관계에서 노동법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사회에 첨예하죠. 가지각색의 논의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고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최저임금, 노동시간, 52시간 노동시간 같은 경우, 그죠? 아주 첨예하게 계속 바뀌고 있죠. 그 다음에 뭐 노동이사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노동이사제, 즉, 노동자가 이사가 되는 뭐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국민연금도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하여튼 이런 사회, 지금 현 시점에서 많이 문제되는 것들이 첨예하게 이 속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여튼 노사관계론과 관련해서는 좀 시사, 언론의 뉴스를 좀 많이 접하도록 하세요. 신문도 좀 보시고, 뭐 공부하시는데 물론 바쁘시지만, 짬을 내서 중간중간에 이래 신문이나 좀 보세요. 왜냐하면 언론에서 이슈화 되는 것들이 아주 많고, 노동관계 관련해서는 교수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 있고, 그러면 아무래도 출제될 확률이 높죠. 저희 시험은 이슈가 되면 바로 그 다음 해에 출제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특히 그런 시사 문제도 관심을 가지시고 답안 작성할 때도 그런 시사 문제를 끌어당겨서 좀 녹아 넣으면 더 좋게 되죠. 그리고 아까 6번 아까도 말씀드렸지 결론, 결어 같은 거 빼보신 분들이 꽤 있어요. 바쁘다는 걸로 아니면 똑같은 말을 왜 반복해야 되느냐 뭐 이런 관점에서 알아서 교수님이 잘 해주시겠지 하고 이제 빼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결어 부분 빼지 마세요. 결어 부분이 꽤 많이 항상 배점이 되어 있고 왜 묻는 거에 대한 답이니까 중간은 이제 전개되는 과정인 거고 그게 이 결어에 배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빼버리면 5점이 그냥 날아가죠. 근데 결어를 막 급하더라도 개발세발 앞에 거 써머리하고 또는 이제 문제점 같은 거 지적하면서 뭐 이렇게 좀 개발세발이라도 적어 놓으시면 교수님이 참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2점을 줄 수 있어요. 2차 과목에서 전 과목에서 2점을 받으면 평균 2점이 올라가면 당락을 좌우하죠. 보통 이 카트라인에 다 몰려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게 결어를 꼭 안 빠보고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늘 유념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과목에 뭐 내용도 보시고 그 다음에 출제 어떤 경향들을 한번 보죠. 자, 우리 여기 목차라고 일종의 목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노사관계에 대한 기초 이론, 그 다음 노동시장론, 경영참가 이론, 근로생활의 질, 복지후생론 뭐 이런 것들이 요 파트가 노사관계론입니다. 노사관계론. 이게 이제 협의의 좁은 의미의 노사관계론이죠. 요거는 경영학입니다. 경영학적 측면이죠. 경제학적 측면. 그러니까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들의 균형을 이루고 산업 평화를 유지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킬까? 이게 주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대 경영학 교수님들이 공부하는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요 밑에가 이제 법학적 영역입니다. 근데 요 노동법학적 영역은 세 군데로 또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근기법, 근로기준법입니다.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 일반론, 근로기준법의 임금, 해고, 또 여기 이제 노동시간이 들어가요. 근로시간,
근로시간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어떤 우리 전형적인 근로 형태가 아니라 특수한 근로 형태, 파견, 기간제, 도급 요런 파트가 있는데 요게 개별적 노사관계다 이렇게 합니다. 개별적 노사관계. 개별적 말에서 나오죠. 근로자 1만 명과 사용자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죠. 그럼 이 법의 주 포커스는 뭐겠어요? 여러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의 보호가 주 테마가 되는 겁니다. 근로자의 보호. 그럼 이제 그걸 이제 근로 조건의 향상이라고 표현하죠. 그게 포커스입니다. 요 영역에서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노동조합, 단체 교섭. 단체 교섭은 그거죠. 노동조합하고 사용자하고 서로 임금에 대해서 교섭해가지고 뭐 잘 아시죠. 그 다음에 단체 교섭을 하고 나면 뭐 하죠? 단체 협약을 맺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노동쟁의, 파업을 하죠. 파업. 그 다음에 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대해서 이제 억압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해서 제대로 노동자의 지위를 억압하는 이런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부릅니다. 요 영역이 우리 이제 강학상 이거는 뭡니까? 노조와 사용자 간의 문제죠. 그래서 이거는 집단적 노사관계라고 합니다. 집단적 노사관계. 그 다음 노사협의가 있죠. 이 단체 교섭 협약은 뭐예요? 약간 대립적이죠. 임금 더 달라? 안 된다? 그리고 서로 싸우고 노동쟁의. 그러다가 서로 힘에 의해서 타협보고. 근데 노사협의는 말해서 뭡니까? 우리 잘해보자. 잘해보자. 서로 힘을 합쳐서 우리 기업을 잘하게 한번 보자. 이 산업을 발전시켜보자. 그런 거죠. 그래서 요거는, 요 파트는 협동적이라고 해야 되는데 협력적 노사관계라고 합니다. 협력적 노사관계. 그래서 요 개별적, 집단적, 협력적 노사관계가 이걸 묶어서 이게 이제 노동법이고요. 노동법이고 이게 한마디로 법학적 관점이죠. 이건 법대에서 가르치는 거죠. 법대에서. 법학 교수님이.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했지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경영학적 강력과 법학적 영역이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뭐 이걸 이제 교환을 만들었지만 이 영역별로 쓰는 용어도 좀 다르고 접근하는 방법도 달라요. 그래서 그래서 어찌 보면 더 좀 힘든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험과 이제 직접 관련해서는 뭐가 많이 나오는지를 한번 보시죠.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작년까지 11년치를 이제 통계를 낸 겁니다. 제일 많은 게, 요거죠. 근데 보시면, 요 영역에서는 많이 안 나와요. 경영 참가 이론이 이제 좀 많이 나오는데, 결국 경영 참가 이론 또 노사 협의, 요 파트와 연결이 다 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이 노사관계론, 경영학적인 노사관계론에서 보다는 노동법이라는 영역도 더 넓고 양도 많고 공부하기도 더 힘들고 출제도 많이 하죠. 출제도 많이 되죠. 경영참가 이론은 왜 이렇게 나오느냐 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다른 영역하고 요즘 많이 연결이 되고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나머지는 뭐 거의 띄엄띄엄 그냥 이렇게 상식적인 수준이 나오다가 요거는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제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아마 강의 들으신 분, 저 앞에 강의했었는데 그때는 아마 경영 참가 이론이 한번 나올 때가 됐다고 제가 한번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이 경영 참가 이론은 계속 좀 중요한 영역이에요. 중요한 영역이고 실제 이 노동법과 이 노사관계를 공부할 때 계속 반복해서 적용이 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부를 조금 잘 해두셔야 됩니다. 근데
작년에 2018년도에 큰 문제하고 작은 문제가 하나씩 나와가지고요. 전격적으로 나왔죠. 그래서 뭐 올해는 다시 또 나오겠습니까? 그죠? 모르죠. 하여튼 경영학 파트 교수님이 들어가면 이쪽에 나오는 거고, 이제 법학 쪽 파트 교수님이 들어가면 이쪽이 많이 나오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섞으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쪽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출제되는 영역이 어디죠? 이거는 따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로기준법, 요 영역, 그죠? 계속 큰 문제, 작은 문제가 연적으로 나오죠. 근로기준법. 왜 아까 전 우리가 노사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용자, 근로자 보호. 근데 근로자 보호의 주체가 뭐예요? 경영자죠. 우리 경영 지도사들도 그걸 잘 알아야 어떤 부분을 보호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우리가 경영자가 뭐 좀 이익을 취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우리가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나올 수밖에 없죠. 또 하나가 이제 또 이쪽 영역이죠. 뭐 이것도 나눈다는 게 참 애매해요. 이렇게 서로 연결돼서도 많이 나오니까 요 파트. 노동조합에 관한 이론. 이건 이론도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단체 교섭. 그 다음에 노동쟁의. 사실 다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떼놓고 어떤 작은 항목으로만 그게 많이 나온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게 이제 큰 문제나 작은 문제든 보면 이렇게 크게 걸쳐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떼지는 못하고 아무튼 이 영역. 그래서 비율적으로 보면 결국 이쪽에서 많이 나오죠. 노동법에서 많이 나오고 노동법 안에 이런 노사관계론에 대한 기본 경영 참가 이론인들이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요것만 좀 보시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경영 참가 이론 외에는 뭐 그렇게 막 그것만 딱 하나에 집중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조금 집중해서 하시고. 지금 우리 시험에는 이런 식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노사관계론, 노동법 기초 개념부터 이제 들어가죠. 아까 말씀드린 경영학적 측면이라서 좀 이런 경영학 교수님이 많이 쓰는 좀 장황한 문체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이걸 쭉 보면서 익힐 수밖에 없어요. 저희 시험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 문장으로 쓰는 거거든요. 뭐 다른 시험과 좀 다르게 저희 법학하고 노동관계론 경영학 파트는 결국 내가 문장으로서 내 생각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공부할 때도 이왕이면 기본서 보시는 게 제일 좋고, 기본서가 너무 두껍거나 뭐 부담되시더라면 이렇게 좀 요약한 걸 보시더라도 너무 이렇게 단어 위주로 딸막딸막하게 키워드로만 구성되어 있는 책은 그래 좋지 않습니다. 그게 오히려 시간을 아끼신다고 생각하겠지만 나중에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좀 이렇게 문장을 해서 내가 좀 재미도 느끼면서 이해를 하셔야 그게 다 자기화돼서 체화돼서 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결국 좀 이렇게 독파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사관계 정의가 뭡니까?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다. 노동조합과 경영자의 관계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학자들의 정의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하나가 좀 알아두셔야 할 게, 전에는 노사 관계니까 노동자와 사용자 관계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점점 이러한 노사 정책과 단체 교섭, 노사 분쟁할 규정을 설정하고 얘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이 정의 역할도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노사 관계를 노사정의 상호관계다라고 덧넣은 정의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하나의 정부를 이 노사관계 하나의 주체로 끌어들였죠. 뒤에 뭐 나오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노사관계에 두 측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법률적 측면이 있고 경제적 측면. 그래서 법률적 측면은 계약이 핵심이에요. 똑같은 동등한 지위에 의한 계약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경제적 측면은 뭐예요? 한마디로 서로가 서로를 경제적으로 이용한다는 거예요. 근로자는 임금을 원하는 거고 사용자는 그 노동을 원하는 거고, 그래서 서로가 좀
대척 관계일 수도 있으면서 이건 대등한 관계고 이거는 좀 서로 상호 대립적인 관계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또한 반대로 대립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 그러면 사용자와 노동자가 힘을 합쳐야 생산성도 향상되고 어떤 산출물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협력적 관계도 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사관계 두 측면이 있다는 측면성을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노사관계에 있어서 제3당사자 정부가 요즘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2차 대전, 1차, 2차 대전을 거치면서 복지국가, 정부, 복지국가, 예전에는 경찰국가, 그죠? 그래서 정부는 다만 은팔로 심판자의 입장에서만 있는 거지 뭐 개입을 안 했어요. 근데 우리 복지국가화되면서 복지국가론이 부각하면서 이제 사형 간의 관계에 국가가 적극 개입하죠. 노사관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 역할이 커지고 있다. 알아두시고요. 요거 중요합니다. 노사관계의 이원성. 요거는 좀 말 그대로를 좀 받아 넣으셔야 돼요. 근로자의 이원적 관계. 그죠? 근로자는 사용자의 관계가 있고 또한 노동조합에서 조합을 인한 지위도 있죠. 그런 근로자의 이원적인 성격이 있고요. 개별성, 집단성의 이중성. 특히 이게 제일 중요해요. 특히. 그 다음에 협력성, 대립성. 요거. 노사관계는 아까 좀 개별적 노사관계가 있고 집단적 노사관계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개별성과 집단성에서 각각 이중적인 성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협력성, 대립성.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사관계는 싸우기도 하고 협력도 해야 돼요. 그죠? 어느 쪽을 더 강조하느냐는 시대적 사조에 따라 좀 바뀌긴 하죠. 그 다음에 경제적, 사회적 관계의 이중성. 그래서 노사는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는 관계이기도 하지만 또한 사회적으로 서로 매일 얼굴 보면서 일을 하자는, 매일 얼굴 보면서. 그러니까 사회적 네트워크가 서로가 쌓이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물건 한번 사고 팔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합니다. 종속성과 대등성이 있다. 종속성과 대등. 종속성과 대등성. 그러니까 종속성을 강조하면 아까 그 다음에 대등성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고, 그 대등성을 강조하면 아까 좀 주로 이제 계약 입장이었죠. 계약. 법률적 관점. 종속성은 뭐예요? 이게 경제적 관점으로 아까 볼 수 있는 거예요. 경제적 측면. 계약이라는 건 갑을이라는 대등한 관계, 갑을은 대등한 관계가 아니죠, 요즘. 이제, 두 권리 의무 주체가 대등하게 계약을 맺어서 나는 일을 할게. 노동을 제공할게. 너는 임금을 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면에서 대등성이 있는데, 종속성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지휘, 감독, 명령하는 것에 따라야 돼요. 그죠? 또한 실질적인 대등하다고 그러지만 임금 노동자들은 임금 외에는 생존 수단이 거의 없기 때문에 결국 복종을 할 수밖에 없는 여주한 지위에 있죠. 이런 종속성은 경제적 측면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런 이중적인 노사관계는 이런 이중적 성격을 가졌다, 이원성을 가졌다. 이걸 항상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원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다른 원리들이 서로 충돌하게 되는 거죠. 이거 보시고 노사관계의 기본 구조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기본 교환에 있는 내용들 저희가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 이제 또 키워드. 이런 우리가 노사관계를 공부하는 이유가 뭐죠? 목적. 그러니까 목적. 목적이 뭡니까? 첫 번째, 산업평화 유지. 산업평화 유지. 이 말 넣어두시죠. 산업평화 유지. 그러니까 노사관계를 잘 조율을 해서 이제 대립을 해서 투쟁해서 싸우지 않게 해서 안정화를 시켜서 산업평화를 유지한다 이겁니다. 산업평화 유지. 사실 평화 유지하면 다 좋은 거죠. 노동자도 좋고 사용자도 좋고. 그런데 어느 한쪽으로 힘이 쏠리게 되면 억울한 사람이 나오죠. 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근로자 측이 되겠죠. 근로자 측이 주로 착취당하는 형태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죠? 국가가 개입을 해서 근로자의 지위를 좀 올려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들 혼자는 안 되니까 단체를 형성하죠. 그게 노동조합. 그러니까 그렇게 근로자의 지위를 올림으로써 오히려 산업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죠. 자, 산업평화를 유지해서 뭐
산업평화를 하려면 갈등 개선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욕구 불만 갈등 해소해야 된다. 이런 거죠. 자, 두 번째. 산업평화 유지를 해서 그럼 최종적인 목적이 뭐예요? 경쟁력 강화. 경쟁력 강화. 그죠? 경쟁력 강화. 이쪽은 경영학 파트라고 했습니다. 그 깨놓고 하면 돈 많이 벌게 하겠다. 생산성을 향상시키겠다. 산업평화를 유지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노사관계 산업평화를 유지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겠다 이겁니다.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생산성 향상. 요게 이 노사관계론, 노동법이 아닙니다. 노사관계론에서 항상 가지고 있어야 키워드입니다. 산업평화 유지를 위해서, 그 다음에 생산성 향상, 경쟁력 강화.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경영 효율을 올리겠다. 이게 이제 경영학적 측면인 거죠. 자, 그다음에 요 내용들은 자세하게 설명해 놓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노사관계 원리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 여기 말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키워드로서 써먹어야 돼요. 이 제도에서 뭐가 이건 어떤 원칙이 적용되고 어떻게 적용되고 이걸 좀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노사 대등의 원칙 알겠죠? 어느 한쪽이 힘이 쏠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근데 노동자들이 힘이 약하니까 노동자들을 이제 보강해 주는 거죠. 그것도 상호 불개입. 서로가 그 자율권을 보장받으면서 개입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노사자치.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제3자 정부로서 역할도 최대한 이 노사자치를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가야지. 정부가 직접 들어가서 자기가 완전히 당사자가 되게 행동하면 안 돼요. 노사자치가 잘 되도록 보강을 해주는 게 국가의 역할이지 본인이 당사자가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노사자치 원칙, 그 다음에 상호 이해.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서로 대립만 생각하지 말고, 그죠? 타협과 조율을 할 수 있는 상호 협동적 관계도 좀 생각하라. 거기에 적용되는 게 뭐다? 상호 이해. 그래, 너가 생산성 올리려고 하는 사용자 입장 우리도 이해한다. 비용 절감하려는 거 이해한다. 또 그 사용자는 너희들이 임금을 많이 받으려는 거, 근로시간을 줄이려는 입장을 이해한다. 거기서 우리가 절충하고 타협하자. 이런 것들. 상호 협력적 관계죠. 협력관계. 이 협력관계. 자, 노사관계의 발전 형태. 자, 전제적 노사관계가 있습니다. 이건 옛날. 그 다음에 운성적 노사관계. 그 다음에 완화적 노사관계. 그 다음에 민주적 노사관계. 지금 이거죠. 민주적 노사관계. 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 민주적 노사관계 안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게 되죠. 민주적 노사관계 안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들이 나옵니다. 정면 대결형 있죠. 정면 대결형.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87년, 69년 이후에 폭발적으로 항쟁한 그때 7, 8, 9 노동 대항쟁이 있었죠.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는, 좀 나이 드신 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것들이 정면 대결형입니다. 즉, 너 죽고 나 살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때 많은 분쟁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무장휴전형. 이거는 서로 아직도 대립관계예요. 대립관계. 민주적 노사관계라는 걸 인정하지만 서로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게 전제가 되고 있지만 서로 딱 무기를 들고 있어. 싸우려고. 하지만 이렇게 계속 싸워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상황. 이런 게 무장휴전입니다. 제가 보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노사관계는, 노조는 좀 요 정도인 것 같아요. 요 정도 수준. 무장휴전. 아직도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는 잘 않아요. 많은 사용자들이 노조를 아직도 대립적 관계로 적대시 약간 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법이 노조를 인정해주고 또 보강해주고 뭐 형사적 처벌이 있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키지. 야, 노조가 나의 진정한 편이다. 우리 회사의 편이다. 이런 생각하는 사용자들은 별로 없죠.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 인식은, 법은 더 앞서갔지만 우리나라의 현장에서 인식은 아직 무장휴전형에 더 가깝지 않나. 그래서 아직도 많이 투쟁하죠. 아직도 많이 투쟁하고 대립하고 있죠. 그러니까 노사조화형은 다음에 나올 노사협력형이 지금 제일 어찌 보면 좋은 방향인데요. 그 전에
그 전에 좀 중간자적 역할, 중간자 단계가 이 노사조화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호 입장을 이해하고 타협할 일은 타협하지만, 그래도 이제 파업은 부정하지 않지만 아직 막 사업 파트너로서, 우리의 경영 파트너로서의 노조를 인정하는 단계는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잘해보자, 협동하자, 이까지는 됐는데 인정을 해, 상대방. 그런데 아직은 사업 파트너로까지는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런 형태가 노사조화형. 그래서 노사협력형은 이제 거기서 한 발 더 나서, 늘 인정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거의 사업 파트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용자 경영진이 노조를 바라볼 때 나와 대립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사업 파트너다, 이래 생각하는 게 노사협력형입니다. 이거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독일식 노사협력이죠. 공동의사결정법이라는 걸 통해서 아예 경영을 할 때 노동자가 참여해서 경영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우리 말하는 동업자 있죠, 동업자. 그 동업자 같은 지위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노사협력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일로 가려고 법을 뭐 하는데 아직은 좀 힘들죠. 힘들죠. 여기 보면 조합 대표에게 대등한 관계에서 경영 기능 일부를 분담케 한다. 경영을 같이 하는 이런 영역입니다. 이제 요까지가 기본 이제 개념이었습니다. 여기와 관련돼서 저희가 출제된 문제를 보면 이중성 나왔죠. 이중성 2007년도에 이중성 한번 나왔는데 이게 무려 작은 문제도 아니고 큰 문제로 나왔어요. 30점짜리로. 약간 불이타적 성격이 강해요. 이래 30점짜리 큰 문제로 나오면 쓸 말이 별로 없겠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이런 불이타, 예상 못한 게 나왔을 때 너무 긴장하거나 위축되지 마세요.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합격 선상에 있는 분들은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때일수록 흐뭇하게 웃으시면서 여유를 가지고 큰 주제로부터 치고 들어가시면 돼요. 노사관계라는 일반적인 이론, 노사관계라는 것이 무엇이냐부터 쳐서 아까 봤던 이중적 지위, 그걸 좀 더 본인에 맞게 살을 붙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이중성은 다시 2016년도에 한 번 더 나왔죠. 노사관계 이중성의 의의, 개별적 노사관계와 집단적 노사관계, 협동적 관계와 대립적 관계에서 논하시오. 그럼 지금 보세요. 이건 10점이죠. 오히려 언급할 게 더 많은데도 10점, 이건 30점이었죠. 요 30점은 만만치 않은 거였는데, 한마디로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이 합격했던 시험이 되겠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요 보시면 알겠지만 요때 아무래도 저기 경영학 파트에서 교수님이 들어가신 것 같아요. 많이. 그거 보면 사용자 경영권의 의의와 그의 학설, 구체적 내용과 논하시오에 30점짜리로 나왔습니다. 제가 앞에 강의 기초 개념에 의해서 이 경영권을 집중적으로 잘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또 나올 가능성은 좀 약해서 없어서 설령 또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어떻다? 앞에 보시면 어떻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이 경영권을 일반론과 보태서 막 적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충분히 커버가 되시니까 너무 이런 문제 출제된 걸 보고 저를 어떻게 적어 이래 긴장하지 마시고요. 일단 공부를 해서 내가 이 파트를 좀 이해한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